6개월 동안 쉬게 되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뭐 그때 실업급여 받으신 거예요? 네, 그 전에 실업급여 다 받고. 일 못해서 좀 괴롭겠어요. 네, 그냥 뭐. 아직 일은 지켜주거든요. 네. 근데 왜 매달 근로계약서를 쓰는 데도 있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좀 이유 모르겠네. 아니 그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한 달로 적어놓고 또 쓰고 또 쓰고 이런 거면 오히려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똑같은 근로계약서인데 이렇게 한 달마다 하는 거 분명히 사람들 경험해봤을 거예요. 뭐 한 몇 달에 한 번 또 쓰는 데도 있고 한 번 쓰면 나갈 때까지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지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쓰라하니까 일단 쓰긴 쓰는데 우리는 어차피 임금 정해져 있으니 그만 받으면 딱히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아니 그런 심리적인 거는 고용 불안 그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게 열심히 일해라 이런 취지로 하는 심리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까지 가들이 가겠나 싶긴 한데. 근데 안 그러면 뭔가 이유가 굳이 있어요. 사실 쓸 이유는 없는데 똑같은. 그리고 이렇게 근로계약서 보면 공란을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뭐 계약 기간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걸러해가지고 빈칸이 많아요. 우리가 안 쓰는 부분. 이제 그 사람들이 두고 가서 써요. 자기들이 쓰겠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분명히 모든 칸이 우리가 다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네, 근데 빈칸이 많아요. 그 예를 들어 임금 같은 경우 또 뭐 우리 예를 들어 임대료 단가가 25만 원인데 25만 원이 그게 그렇게 적히는 게 아니라 18만 얼마에서 저런 거 다 곱하기 해서 뭐 이렇게 해서 25만 원이 총합이 그런 카드도 띄어져 있고 잘 모르니까 일단 내가 받는 돈에 지장 없으면 큰 상관은 없어요 사실 일하는데. 근데 이제 뭐 이유는 그 뭐 나중에 자기들이 혹시나 뭐 그만두게 되면 그게 그때 갖고 맞춰가지고 계약 기간. 뭐 그런 게 있지 그러려고 않을까 그렇게 하나? 뭐 싶기도 하고. 조금 속도 있게 취업규칙에도 하여튼 4가지 이런 내용을 적게 돼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실제로 그 보면은 헌법, 법률, 단협, 취업규칙, 근로계약 원래 이런 순이에요. 순서가 서로 충돌될 때는 여기 이제 상위법이거든요. 이게 그죠? 이 상위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근로계약과 단협이 서로 충돌된다. 그러면 단협이 우선이에요. 취업규칙과 단협이 충돌된다. 그러면 단협이 우선이에요. 그럼 단협과 법률이 서로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단협하고 법률하고. 법률이 우선. 그렇죠. 법률 우선이죠. 이건 원칙인데, 근데 또 더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균형자의 순위가 있는데 충돌할 때 유리한 내용이 있으면은 유리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협에서 뭐 예를 들어 그 상여금을 600% 주게 돼 있는데 근로계약에서 예를 들어 8% 주게 돼 있다. 그러면은 어린 것을 하겠습니까? 근로계약에서 유리한 거 우선. 그 유리라는 게 근로자한테 예, 그렇죠. 유리한 유리한 거.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근데 뭐 하여튼 일반적인 순서는 저런데 유리한 걸 우선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또 신법 우선 원칙이라고 당연히 뒤에 만들어진 게 그죠? 당연히 중요한 건 당연하고. 근데 여기에 조금 이제 예외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판례를 잠깐 가져왔는데 이런 여기 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어요. 취업규칙. 회사 취업규칙 문제 아시죠, 그죠? 회사가 그런 조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취업규칙. 물론 취업규칙에 대해서 취업규칙은 우리 단협은 어때? 단협은 노사 함께 만들잖아요, 그죠? 취업규칙은 누가 만들까요? 회사.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이런 거죠. 취업규칙은 회사가 사측에서 자기들이 이제 여러 사람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을 자기들이 우리는 이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키겠다라고 스스로 기준을 만든 겁니다. 네. 그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노동자들이 약간 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자기 마음이에요. 사용자가. 의견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취업규칙은. 네. 근데 한 만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만들고 나면 그걸 쉽게 분리하게 변경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럴 때는 법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처음 만들 때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거꾸로인데 이런 경우 어떠냐면, 취업 규칙에는 옛날 그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단협을 하면서 노조가 양보를 했어요. 양보를 해가지고, 오히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취업 규칙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과연 그러면 어느 게 적용되느냐? 원칙적으로 보면 유리조건 선택하면 취업규칙 유지하니까 취업규칙을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판례에서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단협을 제정할 때 이미 취업규칙에 있는 조건을 알고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불리하지만 단협이 우선적이다라는 이런 또 판례가 있다는 거. 참 좀 아시고 하여튼 원칙적으로는 유리한 게 우선한다. 이거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은 불리하죠, 사실, 그죠? 왜냐면 1대1로 교섭력이 없잖아요. 다만 이제 그런 경우 있겠죠. 예를 들어 특별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서 이 사람은 스카되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단협이나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은 그렇게 사실은 그렇게 교섭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죠, 그죠? 높지 않고. 그다음에 취업규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의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사용자의 어떤 그 자기들 그거죠. 우리 회사에 이런 걸 해줄 수 있겠다 싶으면 자기들이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한번 만들어보려면 법적 근성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당연히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단협이 가장 좋습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단협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은 장점이 뭐냐면은 단협은 그렇잖아요. 단협은 교섭 체계라도 노동자의 힘이 약해가지고 밀리면은 결국은 다음에 단협을 유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은 좋은 점이 한번 반대로 놓으면 그 법을 국회에서 바꾸지 않은 이상은 쭉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강제를 또 하죠, 그죠? 그게 단점은 뭡니까? 이거는 모든 사회에 적용되기 때문에 높은 기준 만들기 힘들어요, 법은. 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어떤 최소한의 기준만을 보통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이미 확보된, 예를 들어 노동법에서 이미 확보된 걸 가지고 우리가 단협 가지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죠? 이미 노동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노동자 선배들이 투쟁을 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법들은 그건 기본적으로 까먹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단협을 통해서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또 계속 교섭을 통해서 요구해서 좀 더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뭔가 좀 독서 조항이 있어요, 법에는. 특히 노조법에는. 예, 그런 조항들은 우리가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 또는 입법 그런 걸 통해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돼. 특히 이제 우리 대표적인 거 선배 가압류 거죠. 선배 가압류 그런 거는 진짜 그렇게 개선하려고 막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처럼 물론 그거는 사실 선배 가압류는 사실 노조법 내용은 아니에요. 노조법 내용은 아니고 일반 민법의 어떤 원리에서 요구하는 거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서 그걸 어쨌든 노조법 이런 데를 통해서 그걸 제한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법도 굉장히 독소조항도 많다. 자, 건설노동은 보면은 하여튼 임시정부이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보기 그래. 이건 어디 전문가가 어디 나와 있는 자료가 아니고 혹시 우리 건설 동지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건설노동은 일단 다단계 하도급하고 고용불안, 단기 계약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특히 임금 체불도 발생하고 산재 위험도
그런 부분이 또 확대되고 있고, 그죠? 또 사회보험도 또 제대로 잘 적용 안 되고. 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하도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그죠? 건설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못하게 돼 있죠, 그죠? 하도업을, 그죠? 아니, 못하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일반 제조업은 어떠냐면, 제조업은 어쨌든 비슷한 업무를 계속 하기 때문에, 하도록 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는 건설은 그렇잖아요. 건설은 하나의 공사를 하게 되면 공종기관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투입되다 보니까 이게 계약을 계속 가져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는 있는 것 같아요, 건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적으로는 사실 별로 대응이 없어요, 사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대응이 없고요. 다만 이제 건설 현장에 현재 좀 법적인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자, 그럼 이게 전에 파견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파견이 뭔지 아세요? 근로자 파견이? 대충. 네. 도급하고 파견은 좀 달라요. 자, 어쨌든 도급은 그런 거죠. 우리 뭐 건설도 다 도급인데, 예를 들어 원래 이제 A사 원청이 있고 원청이 있죠, 그죠? 원청이 있고 B사 하청이 있죠, 수급이, 그죠? 수급이 있고 우리가 노동자들이 있으면 보통 도급은 어떻습니까? 도급은 요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하청업체가 일도 시키고 돈도 주고, 그죠? 돈도 주고 여기하고는 직접 관계 없죠, 그죠? 도급인 경우는, 그죠? 원청이 없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파견은 뭐냐면은 계약은 파견사업주 하청업체하고 하청업체라고 볼 수 있는 하고 계약은 하지만 일은 여기 시키는 거죠. 네. 자기들끼리 계약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 대가를 주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임금을 주지만, 계약은 임금을 주지만, 이 노동자의 일을 시키는 사람은 원래 사업주인 하청인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원청에서 일을 시킬 수 있게끔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게 파견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악법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렇잖아요. 아니, 필요하면 자기 직접 가야 하면 되지. 왜 한 사업주 끼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통 파견 노동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내가 원래 100을 받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 사람 어쨌든 관리하고 수익 가져가야 되니까 80도 못 받아요. 중간 착취가 사실 굉장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파견을 굉장히 높게 제한하고 있어요. 허용하는 업종이 뭐 32개 정도밖에 그것만 허용하고 기간도 2년 이상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건설 현장에는 파견을 못하게 돼 있어요. 만약 건설 현장 파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파견시키면 그냥 부습 자체가 굉장히 아마 굉장히 심각해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설노동 쪽에서는 현재 파견을 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용 불안에 대해서 단기 고용에 대한 퇴직금이 안 되니까, 1년 이상이 안 되니까, 1년 미만 임신정지고에 대해서는 퇴직공제를 도입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이죠, 그죠? 건설 쪽이 특징이고, 또 사대보험 관련해서는 별도의 그 기준을 좀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로소득세 낼 때 굉장히 득보죠, 사실. 예.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받으면 그 1년간 세금 내는 게 한 60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대충. 보통 한 달에 수익 얼마쯤 됩니까? 얼마 안 되죠? 20만 원 되지 않나? 4대보험 다 빠져나가는. 아니, 사대보험 말고 소득세만. 아, 소득세만. 소득세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소득세 진짜 낮아요. 얼마 안 될 거예요. 몇 프로 안 되죠? 예, 진짜 낮아요. 몇 가지 다. 예. 우리 연금하고 국민 참 의료보험하고 그 지하고 보통 한 3.3% 정도 준대거든요. 예. 그렇게 되는데 얼마 안 되지. 예. 그 보니까 보통 500만 원이면 1년에 세금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연말정산이 있으니까 좀 다르긴 다르지만 한 300 정도 연간 300 정도 이상은 내거든.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건설 쪽은 뭐 일단 15만 원 소득 공제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예. 사실 세금에서 굉장히 혜택이 커요. 건설 노동자 쪽. 그래서 일반 노동자분들은 훨씬 혜택을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좀 건설이 특이한 게 그런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불법 하도급인 부분이에요. 그죠? 건설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데 거기서 임금체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직상수급인에게 연대 책임을 묻죠. 그죠? 그래서 직상수급인이 그걸 안 주게 되면 처벌되고, 그죠? 처벌되고 또는 소송 가면 또 어차피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건설 노동자가 뭐 판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은 직상수급인이 임금을 대금에 직접 그 고용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관련해서 산재가 뭐 지금 현재 어쨌든 가장 많이 산재가 발생하는 직종이 건설이잖아요. 그죠? 건설인데 이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도급 줄수록 산재 발생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해서 하도급을 준 경우에는 도급인, 다시 말해서 원천 수급인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산안법상의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 처벌법도 적용되고, 그리고 여기도 하도급, 도급이 하도 없이 원칙적으로 원청에서 산재 보임을 가입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진 게, 이게 일반 노동법하고 좀 다른 거예요. 이 건설에만 있는 좀 특징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제 하면, 제가 단체를 보니까 이렇게 식사를 제공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이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건설인데 식대를 자기가 본인이 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농세 봤더니만 농청에서 식대 이거 임금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밥을 보통 현물로 주나요? 아니면 자기 돈 내고 뒤에 청구하나요? 목수들은 네. 회사에서 지정된 식당 가서 밥 먹고요. 안 먹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스템을 다른 데는 이렇게 도구식으로 하면은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쉽게 말하면 팀장이 그거를 바꿔서 나갔다 정리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도급이. 그래. 그래서 그게 이제 임금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하고 노조에서 이게 일종의 실비 변상적인 취지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임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말하는 임금은 예를 들어 이제 보통 일반 노동자들은 달라. 일반 노동자들은 예를 들어 뭐 제조업에서 식대를 월급에 고정적 주는 게 있거든요. 20만 원 이런 식으로. 그건 임금이에요. 퇴직금에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그리고 뭐 산재 발생했다 그러면 그 평균계산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건설 쪽은 설령 내가 돈을 뭐 어쨌든 식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고정적 똑같은 금액 맞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밥 먹은 걸 내가 먼저 계산하고 뒤에 청구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임금이 아니어서 퇴직금 계산하거나 뭐 산재 발생해서 계산할 때 그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는 건설 쪽은 거의 적용 여지가 없죠, 그죠? 네, 없습니다. 다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최저임금은 우리 대리운전 이런 분들에게 적용될까요? 대리운전 또는 안 되죠, 그죠? 네. 이 최저임금은 이 적용 기준이 뭐냐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들입니다. 근로자. 그래서 당연히 건설 노동자 당연히 적용이 되죠. 되는데 우리 뭡니까 지금 택배나 이런 쪽에 그죠? 그쪽 지금 적용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쪽도 최저임금을 좀 적용하자라고 우리가 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직접 한 게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최저임금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근로기준사 근로자 아니지만 특수노동자에게도 우리가 최저임금을 좀 적용해야 된다. 그런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과 평균임금의 개념을 좀 아시긴 아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퇴직금 달라고 그런다. 그럴 때 그럼 어떤 기준을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 퇴직금 그래서는 1년에 31분의 임금을 주게 됐거든요. 한 달치. 그렇죠. 한 달치죠. 거의 한 달치죠. 그러면은 그 31분의 임금이 어떤 임금이냐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우리 건설도 일당이잖아요. 그죠? 일당 내가 예를 들어 뭐 25만 원 받는다. 근데 그게 만일에 8시간이 아니라 10시간에 대한 임금이라 치면은 10시간에 대한 임금 치면은 이게 좀 복잡해집니다. 통상임금하고 평균 계속 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말 별로 안 써져요. 우리 건설 쪽에 통상임금 평균임금은 안 써져요. 그죠? 아예 안 쓰죠. 그죠? 근데 필요하더라. 제가 내용 때문에 필요해서 왜 그러냐면 자 나중에 보겠지만 계획을 먼저 놓고 하잖아요. 제가 여기 보다 보니까 이거 먼저 봅시다. 우리 제가 계약서 받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다 똑같은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다 다릅니까 혹시? 우리 근로계약서 보니까 기본근로 몇 시간 임금이 얼마, 유급주휴, 그 다음에 휴일근로, 토요일근로, 연장근로, 연차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일당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래요. 아니면 지금 주신 이거 사장 그렇습니까?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그걸 자세하게 막 들여다보고 이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요 사례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어쨌든 일당제인데 우리가 받는 그 일당에 연차수당 이미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죠? 주휴수당이. 그래서 따로 나중에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임금을 통으로 해서 기본근로, 연장근로 합쳐서 이런 계약을 뭐라 하면 포괄임금이라고 해요. 포괄임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건설도 포괄임금 1급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요 당일 요구할 수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연차도 일단 한 달 월 8시간 동안 해가지고 임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연차수당 진짜 요구할 수 없습니까? 단협의 연차 수당이 저것보다는 단협이 위면은 단협이 지금 받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그래서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단협에 이제 연차 뭐 빨간 날이라든지 20공수 이상 일을 하면 연차 수당 한 공수를 주도록 단협에 그렇게 돼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네. 그래. 아니 그게 잠깐만 아닌데. 맞아. 맞아. 그게 연차 수당 개념으로 단협으로 이렇게. 그럼 지금 연차 쓰고 있습니까? 쓰지는 않죠. 아니죠. 제가 못 쓸 것 같은데 이 수당물이는 다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당 25만 원이 예.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예. 토요일 경우 뭐 수당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일주일에 6일 일했을 한 달을 그걸 계산했을 때 예. 하루에 25만 원 돌아가게끔 이걸 다 조정해서 다 맞춰놓은 거죠. 도화가리 문제도.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따로 어쨌든 토요일 일한 것도 25만 원이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 예. 딱히 우리가 뭘 사용한다거나 그런 조항은 없는 거죠. 그렇죠. 아까 연차도 단협에 이렇게 돼 있더라. 단협에 여기 보면 1년간 8일 이상 출근한 조합원의 15일 부여한다. 없죠. 예? 없죠. 네, 그 다음에 월 14일 근로시 0.5일, 월 20일 근로시 1주급을 주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런 건 다 되고. 네, 되죠. 그죠? 네. 네. 근데
여기서 유급휴가를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유급휴가 돼 있지만 근로계약서에서는 수당을 줬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그래서 문제 받았어요. 없어요, 사실은. 네. 문제 없어요. 돈으로 받았으니까. 돈을 받았으니 문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법도 그렇고 지금 단협도 그런데 사실 단협이 보니까 더 유리해요, 근로기준법보다. 그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있다 개념을 정하는 연차휴가는 두 종류가 있어요. 1년 되기 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고 1년 지나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되기 전에 어떤 방식이냐면 매월 해요. 내가 이달 개근하면 그 다음 하루 연차가 발생해요. 하루 쭉쭉쭉 발생하고 이제 건설하고 일반인 경우에 그리고 법적으로 딱 1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년에서 하루만 넘어가면 그때 15일에 연단 휴가가 또 새로 발생해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협도 우리 그래서 보면 1년 넘어가면 일단은 15일 휴가 줘야 돼요. 근데 이제 1년 안 될 때는 원래는 어땠어요? 원래는 한 달 소정근로에서 보통 한 22일 정도 되잖아요. 그걸 다 만근해야 다음에 주는 데 비해서 우리 단협은 더 유리해요. 그래서 단협은 20일만 해도 부여하고 설령 14일만 넘어도 0.5는 주게 돼 있으니까 단협이 훨씬 더 유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늘어나진 않잖아요, 우리는. 연차를 크게. 연차가요? 그러니까 1년이 넘게 근무를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 뭐 이게 한 개씩 더 발생하잖아요, 달달이. 그러니까 1, 2, 3, 4, 5, 6 합계가 예. 보통 회사 사람들은 연차가 1년 지나면 하나 늘고 뭐 하나 늘고 이런 식으로. 아, 그렇지. 보통 이제 보통은 연단 연차휴가를 보통은 첫 해에는 15일, 그 다음에 2년 또 지나면 한 개씩 늘어요. 근데 여기는 그럴 수 없는 게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방금 장기간 근무할 수 없잖아요. 길어봐야 한 달, 예, 1년 반 예, 정도. 예. 네, 그래서 이 현재 제가 볼 때 그 임금 계약서에 보면은 그래서 월 단위 연차휴가를 돈으로 미리 주는 것 같아요.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년 지났을 때 문제 생기는 거예요. 1년 지났을 때. 어디가? 거꾸로 있네. 그 1년 지났을 때 아까 우리 계약서에 있는 거는 월 단위 휴가는 이미 돈을 보상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1년 지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 제가 볼 때 아무 말이 없어요. 여기는 매월 8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월 단위 휴가거든요. 그래서 1년 지나면은 연날이 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이제 그럴 게 잘 없지만 1년 지나면 추가로 차이만큼을 요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도 그게 없어요. 여기. 관공서 공휴일날 빨간 날 무슨 일하는 경우 있죠. 있죠. 그죠? 이제 단협에 유급으로 우리는 명세되어 있잖아요. 네, 있잖아. 그러면 근데 그때 어떻게 따로 수당 더 줍니까? 일하면 두 공수. 아, 줍니까? 두 공수에다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아, 빨간 날은 저희가 단협에 토요일 같은 경우 3시까지 근무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예를 들어 5월 5일 어린이날 일을 하면 네. 3시까지 근무를 하고 두 공수를 받을 수 아, 있는 그럼 거죠. 좋은 거죠. 아, 그거는 제대로 받고 있네요. 네. 아,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계약서 내 보니까 이 1급에 대해서 방문서 공유는 별도로 안 되어 있길래 아, 이거는 따로 혹시 받아야 되는데 받는가 싶어서 여쭤보고 일단 받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우리 잘 없죠? 그죠? 우리 쪽으로. 요즘은 종종 드립니다. 네. 현장, 작은 현장이라 돼서. 아, 그래? 우리 조합인데도? 네. 가끔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쟁이부 출동합니다. 일단 조합에 보고가 들어오면 예. 이제 조합에서 나가서 이제 확인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저렇게 노동청 신고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아, 우리가 직접 나서는 건 아니고. 아, 지금 안 하고. 그래서 일단은 체불 발생하면 제일 먼저 해야 돼. 노동 신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동청에 신고를 안 하면은 이게 체불 기밀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지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 농진해서 조사해가지고 도대체 얼마가 채굴됐다는 게 나와야 돼요.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뭘 봐냐면 사주가 재산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채굴했을 때. 네. 자, 재산이 있으면은 어쨌든 사주의 재산을 상대로 뭔가 하는 게 좋아요. 네. 물론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 국가의 대지입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그죠? 대지입금 있습니다. 그 사업주가 이럴 때 부도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또 사업주는 두 종류로 있습니다. 사업주는 뭐냐면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어요, 그죠? 개인은 좀 드물죠. 대부분 법인이죠, 그죠? 근데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좀 다른데 뭐냐면, 자,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 사업주인 경우에 이 사업주예요. 법인이 있죠, 그죠? 법인. 혹시 보입니까? 어두워서 안 보이나요?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법인은 대표이사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사장이 있죠, 사장, 그죠? 사장. 그 법인의 경우에는 누가 사업주입니까, 여러분? 대표이사 사업주예요, 법인이 사업주예요? 법인 그렇죠. 법인이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대표이사가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아니지. 안 져요. 대표이사는 민사 책임을 안 져요, 민사 책임. 이건 나라 대만 형사 책임을 져요, 다시 말해서 임금 체불되었을 때 대표이사가 노동법에 고소되면 처벌받아요. 근데 대표이사는 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 책임을 안 집니다. 그래서 법인이 망하고 대표이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기 처벌받기 싫어서 돈 자기가 주는 건 모르겠지만 이 사람 재산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여기 재산이 없으면 그냥 꽝입니다. 돈 못 받아요. 근데 개인은 달라요. 개인은 사장이 사업주잖아, 그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단재산에서 그냥 끝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법인의 경우에 대부분 법인이 많잖아요. 법인은 이 회사가 문 닫아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다행인데 재산이 없으면은 못 받아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사람 책임지는 거죠. 형사적인 나는 이 사람 난 처벌받을게. 그럼 끝인 거죠.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인 네.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대해서 국가에서 대지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대지급. 뭐냐면 국가가 먼저 돈을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뒤에 받는 겁니다. 네.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사실. 국가는 법인 말고 그 대표이사한테 물을 수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지급 주고 거의 아마 회수율이 20% 안 된다고 해요. 거의 못 받아요, 사실. 그 대표이사는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안 하나도. 형사상으로 형 뭐 예. 2년 살다 나오면 형 2년도 안 살 수 있어요. 그냥 뭐 자기 어떤 그 노동법에 의해서 근로기법 위반을 해가지고 임금 체불을 해가지고 처벌 글쎄 일단 뭐 금액이 크거나 뭐 고의적 그러면 하겠지만 그냥이면 뭐 벌금 받고 나올 수 있어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 아무리. 그럼 일부러 악용하겠네. 그럼 돈이 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예,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재산 빼돌리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상담을 받는데 건설 쪽에 상담을 받는데 이분이 한 10년 넘게 하셨는데 퇴직금 부분 해결 안 된다고 그래요. 못 봤습니다. 떼입니다. 퇴직금. 그분은 이제 당연히 이제 뭐 아마 기술 쪽이겠죠. 그 10년금 했다고 보면 그죠? 그냥 현장에 뭐 그냥 우리 그런 쪽은 아니죠, 그죠? 다른 쪽이겠죠. 직영. 네. 그래서 대지급금이 근데 대지급금은 이걸 신청하면은 뭐 그런 목적으로 돈 주는데 이건 한도가 있어요. 3개월,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이제 건설 현장에는 뭐 장기가 문제가 없으니까 퇴직금이 별로 문제 없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게 있어요. 연령별 상한이 있어요. 나이별로 주는 그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0에서 50세가 제일 많아요. 그때는 350, 월 350만. 그거 3개월. 아니 월. 그러니까. 예, 그게 우리 500 받으면 150만 원 날아가는 거죠. 근데 젊은이들은 더 적겠네. 예, 더 적고 젊은이 20대는 230만 원.
그 더 문제는 뭐냐면 60대는 220만 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장에 60대 많잖아요. 50대가 330만 원인 거고. 그러면 결국은 받는다 해도 결국 한 반밖에 못 받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재산이 있으면은 여기서 못 받은 거 어쨌든 소송을 통해서 사업주의 법인 재산이 있으면은 법인 재산에다가 나중에 경매하든지 그런 걸 해야 돼요. 예. 일단은 우리 그 법적으로 임금 3개월하고 퇴직금 3년치는 최우선 배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 저당가 잡히고 그래도 그 돈을 우선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업주의 어떤 재산이 있고 어쨌든 그러면 이것도 물론 나중에 요거로 충분히 안 받기 때문에 이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어쨌든 그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노동시에 조사해가지고 체불 받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거나 법률구조 안 될 수 있겠다. 월 400만 원, 2만 원 도와주니까 그런 것도 간단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법무사 해가지고 신청하면은 노동청에서 확인만 해주면은 소송하면 그 무조건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재산이 있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는 증명입니다. 자, 이거는 그런 부분이. 근로시간 뭐 어쨌든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근로시간 이런 부분 좀 넘어가고 할래 이런 부분 넘어가고 휴일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고 8시간 초반에 100% 정도 준다는 걸 알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단대대로죠. 요날 일을 하게 되면 2배 쳐주고 최저가 그만 그 말씀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하고 또 관계없는데 이런 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주유수당 이미 다 받고 있죠. 받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이유가 무슨 것 같아서. 연차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산재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산재 관련해서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현재 산재 관련 예방하기 위한 부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산재를 좀 줄이려면 산업안전보건법을 좀 알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좀 그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좀 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그냥 쭉 적어봤는데 요즘에 조금 좀 많이 중요시 되는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현장에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미리미리 발견해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게 위험성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중요한 게 이제 뭐 작업 중지. 우리 건설도 그런 경우 가끔 있나요? 좀 이거 위험하다 싶으면 작업을 중지하는 경우가 있나요? 가끔 현장에서? 있지만 거의 뭐 못하죠. 작업 바쁘니까. 작업 중지 원래 위험하다 싶으면 중지하고 해달라고 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빨리가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저는 기세 싸움으로 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는데 실제로 제가 얼핏 들으니까 건설에 사고 많이 난 이유가 빨리빨리 때문에 난다면서요. 그렇죠. 회사는 빨리 하기를 계속 압박을 무언으로 주는 거고. 그러니까 공기를 시키는 게 한다. 워낙 회사 중요하니까.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 딱 없었게 니 하지만 이런 식이에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장이 스타트를 해서 하면 이 공기가 기본적으로 뭐 3년 쓰게 충분하게 됐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가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뭐 예전같이 그렇게 일은 진행해 오는데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난리 납니다. 정말로. 완전 이거는 뭐 그 한 공기가 한 1년 정도가 없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야 되니까 당연히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 지금 매스컴에 보면 하자 하는 게 그건 그 골조가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속에 인테리어 쪽이나 이 마감에서 모든 게 하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입주민이 딱 들어갔을 때
바깥에는 실질적으로 뭐 지금 당장은 안 보더라도 자기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여 찍히는 거 뭐 어떻게 뭐 벌어졌는 거 뭐 수평이 안 맞다든지 야 부분 있잖아요. 이게 공기가 없어요. 공기가 없으니까 그 안에서 자꾸 이제 쪼으니까 결국은 건설에서 쪼으니까 이제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특히 마감에서 사고가 억수로 많이 납니다. 지금 알아서 많이 나니까. 마감에서가 지금 사고가 우리 시간이 더 그게 더 촉박하죠 사실은. 그쪽은. 촉박하죠. 완전히 더 촉박하죠. 예, 어차피 공기가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몇 년 전부터 봤을 때는 한 공기가 한 1년 정도 당겨졌어요. 그냥 무조건. 아 이건 뭐 현장에서 해결하기 힘들면 법적으로 좀 규제가 있어야겠다. 그죠? 그러니까요. 이건 현장에서 뭐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될 문제는 아니에요. 예, 나라에서 바꿔야 돼. 법적으로 진짜 이게 그런 거죠. 지금 뭐 대구에 지금 뭐 문제가 수로 많잖아요. 예. 뭐 내도 텔레비 나잖아요. 네. 정말 황당한 일 많아요. 정말 황당한 일. 상상 초월을 하는 소리. 저희를 좀 풀어야 되네 진짜.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이것도 그냥 뭐 그래서 하여튼 실제로 좀 이 내용을 자세히 알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의 규칙, 이 산업법을 보니까 규칙이라고 있는데 보통 규칙은 되게 하위 법령이거든요. 근데 규칙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려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뭐 이런 쪽 건설이나 이런 쪽을 아주 자세하게 좀 보고 이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작업 중지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산재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그죠? 3일 이상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은 산재업체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근데 1,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죠. 근데 이거 결국 이게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떨까요? 이게 실제로 판례인데, 현장 소장하고 대표이사가 있는데, 실제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요? 현장 소장? 예. 그게 우리 법 구조상, 우리 법에서는, 산업법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그 행위자를 처벌해요. 행위자. 근데 행위자, 이게 내용 보시겠지만, 실제로 그 현장 소장이 다 그걸 관리하지, 대표가 직접 관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큰 사고가 나더라도 어떻습니까? 대표이사는 책임지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구조가 어때요? 우리나라 구조는 대표이사가 어떻게 하지 안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겁니다. 중대재해법. 예,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따로 이렇게 명시하는 경영 책임자를 아예 처벌할 수 있게끔. 산업법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요. 행위자를 처벌하는 원칙이거든요. 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해요. 근데 사업주는 아까 보였듯이 법인이거든요. 법인 자체거든요. 대표이사 아니거든요. 대표이사 빠져나가는 겁니다. 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또 만들어서 어쨌든 경영 책임자를 그렇게 별도로 처벌할 수 있게 했는 게 중대재해처벌법이고, 또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손해배상에 대해서 심지어 5배까지 무리수익게 해놨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산재가 나가고 중대재해 났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사망사고 나면 물론 산재 보상 받지만 또 회사 합의하잖아, 그죠? 그 금액이 있는 데 비해서 지금은 만약에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식이 있다고 있는 경우에 500까지 배상 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합의금이 좀 올라갔대요. 왜냐하면 똑같이 회사가 뭔가 잘못하고 법에 따라서 500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까 굳이 옛날에 똑같은 금액을 합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자, 이게 단계 적용되다가 드디어 올해 1월 27일부터 그죠? 50년 사업장에 지금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건설은 50억 미만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언론 보니까 좀 줄었다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산업법과 중대재해처벌 차이는 거예요. 산업법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돼 있어요. 요럴 때는 요거 지켜라. 그렇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돼 있는 데 비해서 중개제한처럼 그렇진 않고 그런 걸 잘 지키게끔 어떤 예산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금융 관리 측면에서의 의무를 부여할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양자 차이가. 자, 그런 부분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재보험 바로 넘어가서 어떻게 산재보험 좀 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할까요? 시간이 벌써 다음 시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럼 어떡하지? 다음에 하여튼 지금 다음 시간에 산재보험 하고 나머지 하고 시간 되면은 노동조합법 쪽으로 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했던 것 중에 혹시 또 좀 궁금하거나 그런 부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법을 조금 안다고 해서 당당하게 회사에 가서 요구할 수 있을까? 뭐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 약간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공부도 해야지.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해가 알았지만 가성비가 과연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을까? 있는가? 그래도 알고 있는 거 차이가 지금 건설 지금 나는 건설 노조면 가서 다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아까 놀랬어 산재. 알아야지. 확실히 알아야지. 그래도 저희들이 실적으로 여태까지 저도 수백 명을 사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제 배우려고 그 이제 사람들 점점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네. 계속 늘어나니까 그 사람들 다 먹여 살리려면 네. 조금이라도 이 법적으로도 좀 더 아는 게 사실은 제가 저걸 다 적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지금 뭐 임금 특히 뭐 임금 체불도 건설 뭐 우리 하청업체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인데 일 주는 업체들이 돈 못 받으면 저희들 노조가 돈 다 받아줍니다. 아빠 좀 봐주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금액은 10억까지는 또 받았었어요. 작년도. 근데 그 진짜 회사가 어쨌든 괜찮을 때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해 하고 싶은 거는 일이 우리가 근로자들이 우리 노동자들이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좀 빨리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면 막 몇 달 아이고 곧 해주겠지 이게 몇 달씩 지나간 뒤에 하면 너무 늦어지니까 정말 한 달 정도 좀 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우리 지부도 있고 이래 하니까 빨리 그걸 해서 좀 조치를 빨리 하는 게 좀 좋은데 그걸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니까 한번 돈 빼갈 거 다 빼가고 자기 앞으로 거 아무도 없고 다 돌려놓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런 상황이 조짐이 보이면 빨리 좀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해야 좀 더 빨리 좀 저런 게 그럼 법적인 절차 이전에 가서 노조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그죠? 있죠. 그렇죠. 저희들은 그런 걸 실적으로 많이 해드렸습니다. 아, 그거 많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서도 조합 가입도 많이 할 것 같은데. 그게 업체에서 그냥 전화옵니다. 네.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대구에 어느 현장에 수주했으니까 노조가 좀 해줘. 그럼 뭐 쭉 가면 또 거의 한 70명 가까이 있으면 작업할 수 있잖아요. 한 1년 정도로. 오히려 그런 걸 해줌으로써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요구하기 이전에 업체에서도 좀 맞잖아요. 그 건설사에서 바로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그 법인들이 그 거래가 있잖아요. 거래 있으니까 돈 좀 늦게 나온다 해서 막 자기네들 가서 건설사에 대놓고 뭐 현대건설이나 그렇지, 못하죠. 가서 돈 내라 이런 못 하잖아요. 그때는 꼭 우리한테 와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해주라 하면 막상 가보면 대부분 재개발 조합에서 돈이 거의 안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사에서 또 재개발 부분에 또 이야기를 못 해요.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노동조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그렇게 작년도에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을 받아줬는데 재개발 쪽에서 돈을 그렇게 줍니까? 줍니다. 저희들 가면 억수로 부담스러워하고 저희들 가면 또 그냥 안 가잖아요. 일단 뭐 방송국도 다 저희도 가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억수로 이어가죠.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내용 못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경쟁 하여튼 또 다음 주에 오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